학력은 어디야? 고졸? 직업은? 편의점 알바였다며? 돈 냄새 맡고 들러붙었겠지? 재단 상속자라는 거 알고 결혼한 거잖아? 도윤 씨가 촌보건소 의사인 줄 알고 결혼했어요. 거짓말! 누가 믿어? 유리 씨, 당신이 사랑한 건 제 조건이었어요. 혜소 씨는 저를 사람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윤혜솔이에요. 올해 26살이고요. 부산 외곽 항구 마을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여기서 살고 있어요. 낮에는 마을 입구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밤에는 언덕 위 요양병원에서 간병 아르바이트를 해요. 사람들은 제게 물어요. 왜 그렇게 사냐고요. 그런데 저는 대답을 잘 못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언니 대신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 언니 진아가 입고 싶다던 드레스 값이 150만 원이었어요. 새엄마 명숙은 그걸 사주려면 제 대학 등록금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는 예쁘니까 드레스가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뒤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언니의 성형수술비, 언니의 서울 생활비, 언니의 SNS 촬영비. 제 월급의 70%는 늘 새엄마 손으로 들어갔고요. 명숙은 말했어요. 은혜를 갚으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명숙이 우리를 키워줬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림자처럼 살았어요. 사람을 챙기는 데는 익숙했지만 제 감정은 숨기고 삼켰죠. 그런데 오늘 뭔가 이상했어요. 새벽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발목까지 올라오는 낡은 운동화가 젖은 보도블록을 밟을 때마다 물기가 스며들었어요. 바다 냄새와 녹슨 철제 대문 냄새가 뒤섞인 골목길을 지나는데 집 앞에 낯선 승용차 한 대가 서 있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새엄마가 또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건 예상과 달리 웃음소리였어요. 어머, 이장님. 그럼 그 예단이라는 게 정말 현금이라고요? 명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들뜬 기운으로 가득했어요. 거실 소파에는 마을 이장님이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고요. 언니 진아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어요. 그럼요. 강도윤 씨가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부 예단으로 현금 1억을 준비했다고요. 이장님의 말에 명숙과 진아의 눈빛이 동시에 반짝였어요. 저는 조용히 신발을 벗으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강도윤, 마을 보건지소에서 일한다는 그 무뚝뚝하다던 의사 말이었어요. 1억이요? 어머, 이장님. 그런 분이 왜 우리 진아를 보겠다고 하셨대요? 명숙은 겉으로는 겸손한 척했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이미 계산이 끝난 욕심이 숨어 있었어요. 진아는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매만지고 있었고요. 보건지소 의사면 나이가 좀 있으시겠네요? 34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긴 해요. 이장님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결혼식 전까지는 서로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하시네요. 연락은 문자로만 하자고요. 그쪽 어르신들이 좀 엄하신가 봐요. 명숙은 손사래를 쳤어요. 아이고, 그게 뭐 대수예요. 요즘 세상에 얼굴이 뭐 그리 중요해요? 의사에다가 1억이면 그거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 아니겠어요? 진아도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맞아요. 어차피 결혼하면 평생 보는 건데 한 달쯤 안 봐도 되죠. 그보다 예단 1억이 더 중요하죠. 저는 가만히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언니와 새엄마의 들뜬 표정 속에서 제가 설 자리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려 했죠. 혜솔아, 너도 축하해줘야지. 언니 시집 가는 거야. 진아가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축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명숙은 매일같이 예단 이야기만 했고요. 진아는 SNS에 올릴 웨딩 사진 구도를 연구했어요. 저는 여전히 편의점과 요양병원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텼고요. 그런데 결혼식 전날 모든 게 무너졌어요. 엄마, 이것 좀 봐요. 웨딩숍에서 드레스를 입어보던 진아가 비명처럼 소리를 질렀대요. 명숙이 황급히 달려갔죠. 왜 그래? 뭔 일이야? 진아는 휴대폰을 명숙에게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도윤 씨가 보낸 사진 한 장이 떠 있었대요. 비에 흠뻑 젖은 작업복 위에 흙이 묻은 점퍼, 얼굴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그려져 있는 남자. 촌스러운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마저 피곤해 보였다고 해요. 이게 의사라고요? 완전 촌비리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랑 못 살아요. 진아는 드레스를 집어던지고 탈의실로 뛰어들어갔대요. 명숙이 황급히 뒤를 쫓았지만 진아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죠. 엄마, 나 이 결혼 안 해요. 1억이 뭐예요? 평생 저런 사람 옆에 있어야 한다면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나아요. 그날 밤 진아는 집을 나갔어요. 휴대폰도 꺼버렸고요. SNS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글과 함께 서울행 기차표 사진이 올라왔어요. 새벽 2시, 저는 요양병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문을 열자마자 명숙이 달려들었어요. 윤혜솔, 내가 대신 가야겠어. 네. 언니 대신 내가 결혼해. 어차피 얼굴도 모르잖아. 혼인신고만 하면 돼. 저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그런데 명숙은 진심이었어요. 언니 대신 학교 포기하고 알바까지 한 게 누구야? 그동안 내가 널 키워줬잖아. 내 월급 70%도 다 가족 생활비로 쓴 거 알지? 이제 은혜 갚을 때야. 명숙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26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거든요. 내일 아침 9시 구청 앞으로 나와. 강도윤 씨가 기다린대. 명숙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항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어요. 언니 대신 또 한 번 제 인생이 바뀌는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구청 앞에 서 있었어요. 손은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어젯밤 한숨도 못 잤거든요. 머릿속에는 온통 새엄마의 목소리만 맴돌았어요. 구청 정문 앞 검은 패딩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는데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촌스러운 안경 너머로 보이는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요. 어제 언니가 보고 도망쳤다던 그 사진 속 남자였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윤진아 씨가 아니네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화가 난 것 같지도 당황한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것처럼 담담했죠. 저는 가방 끈을 꽉 쥐었어요. 죄송해요. 저는 윤혜솔이에요. 윤진아의 동생이고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고 말을 이었어요. 언니가 어제 도망갔어요. 사진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새엄마가 제게 대신 가라고 해서요. 정말 죄송해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거짓말로 시작하면 나중에 더 힘들 것 같았거든요. 남자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물었어요. 그래도 혼인신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봤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화도 없고 실망도 없고 그저 담담하기만 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걸 예상했다는 듯이요. 도망칠 곳이 있었다면 도망쳤을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돌아갈 집도 기댈 사람도 없었어요. 새엄마는 이미 예단 1억을 받았을 테고 언니는 서울로 떠났고요.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겠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구청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갔어요.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남자의 이름을 알게 됐어요. 강도윤, 34, 의사.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요.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도장은 찍혔고 서류는 접수됐고 저는 이제 강도윤의 아내가 됐어요. 신혼집은 부산 시내 낡은 건물의 옥탑방이었어요. 좁은 계단을 한참 올라가니 빨간 철제 문이 나왔어요. 도윤 씨가 문을 열자 작은 원룸이 보였어요.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창문 너머로는 부산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집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침대와 작은 테이블, 의자 2개가 전부였어요. 저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생수 몇 병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찬장을 열어보니 컵라면 2개와 소금 1통뿐이었고요. 도윤 씨는 진짜 여기서 살고 있었던 걸까요? 불편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도윤 씨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실 괜찮았어요. 집이 좁고 낡아도 냉장고가 비어 있어도요. 여기서는 아무도 저에게 욕하지 않았고 손찌검하지 않았고 은혜 갚으라고 소리치지 않았거든요. 이상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도윤 씨는 가방에서 옷 몇 벌을 꺼내 옷장에 걸었어요. 그러고는 침대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반대편 구석에 앉았고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배가 고팠어요. 도윤 씨도 피곤해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장 좀 봐야 하는데요. 5만 원만 빌려주시면 저녁 준비해 볼게요. 도윤 씨는 말없이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검은색 카드를 제게 건넸어요. 저는 눈이 커졌어요. 이건 너무 비싼 건데요. 괜찮습니다. 쓰세요. 도윤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저는 카드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마트에서 필요한 것들을 샀어요. 쌀, 계란, 채소, 고기. 오랜만에 장을 보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제 돈이 아니라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요. 마트를 나오는 길에 은행이 보였어요. 문득 생각이 났어요. 통장이 없었거든요. 결혼도 했는데 통장 하나쯤은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은행에 들어가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은행을 나오자마자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입금 10억 원 강도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손에 든 휴대폰이 떨렸어요. 10억 원. 제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잘못 보낸 게 분명했어요. 저는 황급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계단을 뛰어 올라가 문을 열었어요. 도윤 씨는 테이블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저기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잘못 보내신 거죠? 10억 원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도윤 씨는 서류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닙니다. 네. 잘못 보낸 게 아닙니다. 신혼집이 너무 비어 있어서요. 필요한데 쓰세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10억 원을 그렇게 쉽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시골 보건지소 의사가 그런 돈을 가지고 있을 리 없었어요.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도윤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도윤 씨를 바라봤어요. 낡은 옥탑방, 비어있는 냉장고, 촌스러운 안경. 그런데 통장에는 10억 원이 찍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거나 아니면 제가 전혀 모르는 무언가가 숨어 있는 거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과 혼란이 뒤섞여 밀려왔죠. 창밖으로 부산 시내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꽉 쥐고 서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결혼 후 3개월이 흘렀어요. 저는 편의점과 요양병원 알바를 그만뒀어요. 도윤 씨가 그만두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결정했어요. 이제 집에서 밥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매일 아침 도윤 씨가 보건지소로 출근하기 전에 아침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 무침.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요. 점심에는 도시락을 싸줬어요. 저녁에는 따뜻한 국밥이나 찌개를 끓여놨고요. 도윤 씨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 조용히 말했어요. 이렇게 챙겨 먹어본 건 처음입니다. 그 말이 왠지 슬프게 들렸어요. 34까지 혼자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였거든요. 그날 이후로 도윤 씨는 비가 오는 날에도 밤이 늦어도 꼭 옥탑방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제게는 작은 기쁨이었어요. 10억은 손도 대지 않았어요. 무서웠거든요. 그 돈이 어디서 온 건지, 왜 저에게 준 건지 아직도 몰랐어요. 도윤 씨는 설명하지 않았고 저는 묻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한 일상이 계속됐고 그게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어요. 결혼 전까지 저는 매달 월급의 70%를 새엄마에게 보냈어요. 명숙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결혼 후 저는 송금을 끊었어요. 알바를 그만뒀으니 돈이 없었고 도윤 씨의 돈을 함부로 쓸 수도 없었거든요. 처음 한 달은 명숙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2달째도 조용했고요. 그런데 3달째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윤혜솔, 돈 언제 보낼 거야? 혜솔아, 엄마 생활비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은혜도 모르냐? 문자가 하루에 10통씩 왔어요. 전화는 20통씩 걸려왔고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견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이 쾅쾅 울렸어요. 윤혜솔, 문 열어. 당장 나와. 명숙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문을 열자마자 명숙이 밀고 들어왔어요. 뒤에는 언니 진아도 따라왔고요. 내가 어떻게 나한테 돈을 끊을 수가 있어? 명숙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저 지금은 일을 안 해서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의사 남편 둔 게 돈이 없다고? 명숙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손톱이 파고들었어요. 아팠어요. 내가 널 키웠잖아.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그게 공짜였어? 이제 와서 모른 척이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명숙이 제 머리채를 잡았거든요. 머리가 뒤로 젖혀지며 천장이 보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은혜도 모르는 것. 내가 이렇게 키웠더니 뺨을 때렸어요. 따끔했어요. 귀가 멍멍했고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명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뭐라고 돈을 끊어? 내가 뭐가 대단해? 진아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말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바닥에 웅크렸어요. 이렇게 맞는 게 익숙했어요. 26년 동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진아가 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휴대폰 어디 있어? 계좌 확인해 봐야지. 그래, 통장 있으면 가져와. 진아는 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제 생일이었거든요. 화면이 열렸어요. 은행 앱을 눌렀고요.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엄마 이거. 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숙이 휴대폰을 빼앗아 봤어요. 그러고는 눈이 커졌어요. 10억? 이게 진짜야? 명숙과 진아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웃기 시작했어요.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어요. 해솔아, 너 이런 돈이 있으면서 엄마한테 70만 원도 안 보낸 거야? 명숙은 휴대폰을 들고 송금 버튼을 눌렀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안 돼요. 그건 제 돈이 아니에요. 닥쳐. 내 통장에 있으면 내 돈이야. 명숙은 5억 원을 입력했어요. 손가락이 송금 버튼 위에 올라갔어요. 저는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뭐 하시는 겁니까? 도윤 씨였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명숙과 진아는 멈칫했어요. 도윤 씨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저를 봤어요. 빨개진 뺨, 흐트러진 머리, 떨리는 손. 도윤 씨의 표정이 굳었어요. 누가 때린 겁니까? 명숙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이고, 사위님. 이게 무슨 우리 애가 말을 안 들어서 좀 혼낸 거예요.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죠. 도윤 씨는 명숙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켰어요. 이게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화면에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명숙이 제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저를 내려다보는 장면이었어요. 명숙과 진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건 언제 찍은 거예요? 들어오는 순간부터입니다. 도윤 씨는 집 안구석을 가리켰어요. 작은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이건 가족이 아니라 경제적 학대와 폭행입니다. 도윤 씨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다음에 또 오시면 가족이라도 처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명숙은 입을 때려다 다물었어요. 진아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도윤 씨는 휴대폰을 주워 제게 건넸어요. 나가주십시오. 명숙과 진아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러고는 황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현관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무서웠고 아팠고 창피했어요. 도윤 씨는 제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다시는 안 올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26년 동안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도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부산 시내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어둠 속에 홀로 남은 기분이었어요. 가족도 없고 언니도 없고 새엄마도 없었어요.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이 옥탑방과 옆에 앉은 이 낯선 남자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은 눈으로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니 뺨에 손가락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도윤 씨는 이미 출근한 뒤였고 테이블 위에는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아침 먹고 천천히 쉬세요. 짧은 글씨였지만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쪽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런데 10시쯤 옥탑방 아래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차 문 닫히는 소리, 구두 소리, 낮은 목소리들. 저는 창문으로 내려다봤어요.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거든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실례합니다. 강인의료재단 이사장님께서 긴급히 모시랍니다. 도윤 본부장님. 네. 저는 멍하니 남자를 바라봤어요. 강인의료재단. 본부장.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남자는 다시 한번 말했어요. 도윤 본부장님께서 이곳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회장님의 상태가 위중하셔서요. 그때 계단 아래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본부장? 강인의료재단이라고? 새엄마 명숙이었어요. 언니 진아도 함께 있었고요. 둘은 어젯밤 쫓겨나간 뒤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명숙과 진아는 정장 입은 남자들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저기요. 지금 강인의료재단이라고 하셨어요?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장 입은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강인의료재단 본부장이신 강도윤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진아는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봤어요. 명숙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본부장, 의료재단, 도윤 씨가요? 잠깐만요. 그럼 강도윤 씨가 그 강인 의료재단에? 네. 도윤 본부장님은 재단 이사장님의 외아들이시고 유일한 후계자십니다. 남자의 말에 명숙과 진아는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손에 힘이 풀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강인의료재단. 제가 알바하던 요양병원도 그 재단 소속이었어요. 전국의 병원, 요양원, 재활센터를 거느린 거대한 의료그룹이었죠. 그리고 도윤 씨가 그 재단의 유일한 후계자라고요? 죄송하지만 본부장님께 연락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급한 일이십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도윤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도윤 씨가 받았어요. 네, 해솔 씨. 저기 집 앞에 사람들이 왔는데요. 강인의료재단에서 왔다고.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금방 갈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정장 입은 남자에게 말했어요. 곧 오신대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계단 아래로 내려가 차 옆에 섰어요. 명숙과 진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입을 다물지 못한 채로요. 30분 후 도윤 씨가 도착했어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더 도착했고 도윤 씨가 내렸어요. 평소처럼 낡은 점퍼를 입고 촌스러운 안경을 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정장 입은 남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본부장님, 회장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도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봤어요. 해솔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저는 따라 올라갔어요. 옥탑방 안으로 들어가자 도윤 씨는 점퍼를 벗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설명하겠다고 했죠. 지금이 그때인 것 같네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도윤 씨도 마주 앉았어요. 저는 강인의료재단의 후계자입니다. 아버지가 이사장이고 저는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2년 전 현장을 제대로 알고 싶었어요. 화려한 사무실이 아니라 실제로 환자들이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었거든요. 도윤 씨는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시골 보건지소로 내려왔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그게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그동안 보건지소 의사라고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걸까요? 10억도,
이 낡은 옥탑방도 다 계획된 거였을까요? 해솔 씨가 속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의사이고 보건지소에서 일했고 이 옥탑방에서 살았어요. 그게 제 선택이었고 그게 진짜 제 모습이었어요. 도윤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도윤 씨를 봤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위중하시대요. 재단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요? 제가 물었어요. 도윤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해솔 씨는 제 아내입니다. 재단의 며느리가 되는 거죠. 계단을 내려가는데 명숙과 진아가 아직도 서 있었어요. 둘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해솔아, 해솔아. 우리가 잘못했어. 어제 일은 다 잊어줘. 명숙의 목소리는 애원처럼 들렸어요. 진아도 고개를 숙였어요. 동생아, 언니가 미안해. 우리 이제 잘 지내자. 저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은혜도 모른다고 소리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굴하게 웃고 있었어요. 도윤 씨가 제 옆에 섰어요. 더 이상 접근하지 마십시오. 명숙과 진아는 입을 다물었어요. 도윤 씨는 제 손을 잡고 차로 향했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산 시내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갑자기 모든 게 낯설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편의점 알바생이었던 제가 오늘은 의료재단 후계자의 아내가 됐어요. 평생 언니 대신 살아왔던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선택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왠지 무서웠어요. 이 자리가 제게 맞는 걸까요?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요? 도윤 씨는 제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바라봤어요. 따뜻했어요. 그리고 단단했어요. 마치 놓지 않겠다는 것처럼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두려웠지만 동시에 기대됐어요. 이제 제 인생이 바뀌는 거겠죠. 그림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로 제자리에서 살아가는 거겠죠. 차는 부산 시내를 벗어나 강인 의료재단 본관으로 향했어요. 재단 본관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낯선 번호로 온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해솔 씨 맞죠? 차유리입니다. 오늘 오후 3시 그랜드 호텔 라운지에서 뵙고 싶어요. 도윤 씨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어요. 차유리. 도윤 씨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도윤 씨에게 물어보려다 말았어요. 혼자 가보기로 했어요. 그랜드 호텔 라운지는 제가 평생 와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피아노 연주 소리.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어요. 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기다렸어요. 3시 정각 여자가 들어왔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값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며 하이힐 소리를 내며 걸어왔어요.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저와는 다른 세계 사람 같았죠. 해솔 씨죠? 차유리예요. 여자는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저를 훑었어요. 제 낡은 가디건, 싸구려 가방, 손톱 끝까지요. 도윤이랑 결혼했다면서요? 축하해요. 말은 축하였지만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우진아니, 도윤이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여자가 어울리지. 너 같은 애가 아니야. 유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학력은 어디야? 고졸. 직업은? 편의점 알바였다며? 그런 애가 어떻게 재단 상속자 옆에 앉아 있는 거야? 제 손이 떨렸어요. 유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돈 냄새 맡고 들러붙었겠지?
재단 상속자라는 거 알고 결혼한 거잖아. 솔직히 말해봐.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참았어요.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도윤 씨가 촌보건소 의사인 줄 알고 결혼했어요. 유리가 웃었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거짓말. 누가 믿어? 재단이든 뭐든 그건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유리는 표정이 굳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어요. 도윤 씨였어요. 유리 씨, 당신이 사랑한 건 제 조건이었어요. 해솔 씨는 저를 사람으로 봐준 첫 번째 사람이에요. 도윤 씨는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유리는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약점 하나만 찾으면 돼. 유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어요. 저는 도윤 씨를 봤어요. 그는 조용히 웃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지킬게요. 유리와의 만남 이후 도윤 씨는 더 바빠졌어요. 재단 회의, 병원 순회, 이사회 준비.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모든 책임이 도윤 씨에게 쏟아졌거든요. 저는 그저 조용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새벽 도윤 씨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잠이 깬 채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병원 신축 현장이요. 설계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 번 더 보려고요. 새벽인데요. 일찍 가야 인부들 출근 전에 확인할 수 있어요. 금방 올게요. 도윤 씨는 점퍼를 걸치고 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어요.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2시간 후 전화벨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해솔 씨죠? 저는 강인의료재단 비서실장입니다. 지금 당장 부산중앙병원으로 오셨으면 합니다. 도윤 본부장님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가슴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황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앞에는 정장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비서실장이 저를 보고 다가왔어요. 교차로에서 덤프트럭이 들이받았습니다. 현장 CCTV와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요. 비서실장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어요. 도윤 씨의 차가 교차로를 지나는 순간 덤프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정확히 운전석 쪽으로 돌진했어요. 번호판은 가려져 있었고 각도는 너무 정확했어요.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누군가 노리고 들이받은 겁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누가요? 왜요? 도윤 씨가 누구를 해친 적도 없는데요. 그리고 사고 직후 부이사장 강민석 씨가 재단 문건을 급히 파기하는 걸 경비팀이 목격했습니다. 지금 조사 중입니다. 강민석? 도윤 씨의 사촌형이라던 그 사람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비서실장을 봤어요. 도윤 씨는요? 괜찮으세요? 비서실장은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무서웠어요. 3시간 후 담당 의사가 나왔어요. 표정이 무거웠어요. 신장이 크게 손상됐습니다. 출혈도 심했고요. 지금은 응급처치로 안정시켰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식이 필요합니다. 이식이요? 네. 가족 중 누군가의 신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가족. 도윤 씨의 아버지는 위중한 상태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다른 형제자매도 없었어요. 그럼 누가요? 제가 할게요. 제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의사가 저를 봤어요. 가족분이세요? 아내예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사부터 해봐야 합니다. 혈액형, 조직 적합성 검사 등이 필요해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 바로 해주세요. 저는 의사를 따라 검사실로 갔어요. 피를 뽑고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도윤 씨를 살려야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저를 불렀어요. 이식이 가능합니다. 조직 적합성도 좋고 건강 상태도 문제 없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평생 누군가의 짐이었던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요. 수술 날짜를 잡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수술 전날 밤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도윤 씨를 봤어요. 창백한 얼굴, 산소 마스크, 연결된 튜브들. 평소 담담하고 단단하던 모습은 없었어요. 그저 약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괜찮을 거예요. 제가 지킬게요. 다음 날 아침 수술복을 입었어요. 간호사가 제 팔에 링거를 꽂았어요. 수술실로 가는 침대 위에 누웠어요. 천장에 형광등이 지나갔어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니 대신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사랑으로 이 사람을 지키겠다고요. 26년 동안 그림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제 의지로 누군가를 살리는 거라고요.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하얀 조명이 눈부셨어요. 의사들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취과 의사가 다가왔어요. 긴장 푸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스크가 얼굴에 씌워졌어요. 차가운 약물이 혈관을 타고 흘렀어요. 의식이 흐려졌어요. 깨어났을 때 옆구리가 아팠어요.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수술 잘 끝났어요. 도윤 본부장님도 안정됐고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안도감이었어요. 도윤 씨가 살았다는 거였어요. 사흘 후 저는 휠체어를 타고 도윤 씨의 병실로 갔어요. 도윤 씨는 침대에 누워 저를 봤어요. 눈빛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웃었어요. 도윤 씨도 작게 웃었어요. 그 순간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비서실장이 찾아왔어요. 표정이 밝았어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강민석 부이사장이 재단 자금을 횡령한 기록, 덤프트럭 기사와의 금전거래 내역까지요. 경찰에 넘겼습니다. 도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리 씨는요? 차유리 변호사도 연루됐습니다. 강민석과 손잡고 본부장님을 제거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러니까 유리가 저를 호텔로 부른 것도 모욕한 것도 다 계획이었던 거예요. 도윤 씨를 흔들려고요. 이제 끝났습니다. 재단은 안전합니다. 비서실장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도윤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도 함께 바라봤어요. 부산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도윤 씨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우리의 진짜 인생이요. 먼저 눈을 뜬 건 저였어요. 천장에 하얀 조명이 눈부셨어요. 옆구리가 욱신거렸어요. 붕대가 감겨 있는 게 느껴졌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요.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웃으며 물을 한 모금 먹여줬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윤 씨는요? 살아있나요? 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곧 깨어나실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안도감이었어요. 도윤 씨가 살았다는 거였어요. 제 심장이 도윤 씨의 몸속에서 뛰고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지킨 사람이 됐다는 게 실감났어요. 사흘 후 도윤 씨가 눈을 떴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휠체어를 타고 도윤 씨의 병실로 갔어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뒤였어요. 도윤 씨는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고개를 돌렸어요. 눈빛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해솔 씨, 도윤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살았네요? 해솔 씨가 날 살렸다고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 씨는 제 손을 꽉 쥐었어요. 말없이요. 그게 감사라는 걸 알았어요.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도윤 씨는 작게 웃었어요.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따뜻했어요. 일주일 후 비서실장이 찾아왔어요. 표정이 밝았어요. 덤프트럭 운전사가 검거됐습니다. 자백했습니다. 부이사장 강민석이 5천만 원을 주고 사주했다고요. 도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는요? 계좌 이체 기록, 통화 녹취록, 만난 장소 CCTV까지 확보했습니다. 검찰에 넘겼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강민석? 도윤 씨의 사촌형이었던 사람이 정말로 도윤 씨를 죽이려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차유리 변호사도 공범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강민석과 손잡고 본부장님을 제거한 뒤 재단을 장악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도윤 씨는 침묵했어요. 오랜 시간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이사회는 언제입니까? 내일 오후 2시입니다. 회장님의 유언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다음 날 이사회가 열렸어요. 도윤 씨는 휠체어를 타고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저는 뒤에서 지켜봤어요. 이사들이 모두 일어나 도윤 씨를 맞았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도윤 씨의 아버지 강인 의료재단 이사장이었어요. 침대에 누운 채였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내가 이 영상을 남긴 이유는 내 뒤를 이을 사람에 대한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이사들이 숨을 죽였어요. 현장을 아는 사람,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이 강인 의료재단을 이끌어야 한다. 화려한 직함이 아니라 환자의 손을 잡아본 사람이어야 한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도윤 씨가 시골 보건지소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장면이었어요. 비 오는 날 환자 집을 찾아가는 장면, 밤늦게 응급 환자를 돌보는 장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웃는 장면. 내 아들 강도윤은 2년 동안 현장에서 일했다. 익명으로 병원 장비를 기부했고 안전 시스템 개선안을 만들었다. 이것이 진짜 의료인의 모습이다. 영상이 끝났어요. 이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도윤 씨를 차기 이사장으로 선임했어요. 이사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어요. 도윤 씨는 단상에 섰어요. 저는 옆에 앉았어요. 강민석 전 부이사장의 범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재단 자금 횡령,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차유리 변호사도 공범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어요. 대표님, 암살 시도를 당하셨는데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도윤 씨는 저를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제 아내가 신장을 이식해줬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건 아내 덕분입니다. 기자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플래시가 더 많이 터졌어요. 저는 긴장했어요. 떨렸어요. 대표님의 부인은 어떤 분입니까? 마이크가 제게 향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저는 평생 언니 대신 살아왔던 윤혜솔이었지만 이제는 제 이름으로, 제 선택으로 이 사람 곁에 서 있는 아내입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도윤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단단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우리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부산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바다도 보였고 항구의 불빛도 보였어요. 혜솔 씨,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살아있는 건 혜솔 씨 덕분이에요. 제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평생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았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의 빛이 됐어요. 처음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됐고, 처음으로 누군가를 살렸고,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도윤 씨가 저를 사람으로 봐줘서요. 도윤 씨는 웃었어요. 우리는 함께 부산 시내를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이상 언니 대신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도윤 씨와 함께, 강인 의료재단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인생이었어요. 저는 도윤 씨의 손을 꽉 잡았어요. 도윤 씨도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는 웃었어요. 1년이 흘렀어요. 부산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예식장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번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도 아닌 도윤 씨와 저 둘뿐이었어요. 작년 혼인신고는 했지만 제대로 된 결혼식은 처음이었거든요. 도윤 씨가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하자고요. 저를 위한 결혼식을 만들자고요.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26년 동안 그림자로 살았던 제가 아니라 빛나는 신부였어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신부 윤혜솔 씨는 남편 강도윤 이사장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신장을 기증한 분입니다. 하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도윤 씨의 현장 동료들, 간호사들, 요양보호사들, 보건지소 직원들까지 모두 자리했어요. 진심 어린 표정으로 웃고 있었어요. 도윤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평생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제 차례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전 누구의 대신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제가 사랑한 사람과 제 아이를 지키며 살 겁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도윤 씨가 저를 안았어요. 따뜻했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어요. 강인 의료재단은 크게 변했어요. 산재와 의료사고가 크게 줄었고 간병인과 요양보호사, 환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확대됐어요. 사람 중심 병원의 대표 사례가 됐죠. 저는 재단 산하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간병 가족들, 학대 피해자들을 돕는 일이에요. 제가 겪었던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 상담센터에 젊은 여성이 찾아왔어요. 25살쯤 돼 보였어요. 눈가에 멍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오빠 대신 살아왔어요. 오빠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려고 알바하고 학교도 포기하고요. 그런데 이제 못하겠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여성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이제 당신 이름으로 살아도 돼요. 여성은 울었어요. 저도 함께 울었어요. 그리고 함께 길을 찾았어요.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도윤 씨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옆에서는 3살배기 아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요. 엄마, 아들이 달려왔어요. 저는 아들을 안아 올렸어요. 웃었어요. 오늘 어떻게 지냈어요? 도윤 씨가 물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좋았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요. 도윤 씨는 웃었어요. 식탁에 음식을 차렸어요. 따뜻한 국, 밥, 반찬들. 우리는 함께 둘러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함께 말하고 함께 밥을 먹었어요. 아들이 장난치며 웃었어요. 도윤 씨도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예전에는 늘 언니 대신이었지만 지금은 도윤 씨와 우리 아이가 자랑스러워하는 윤혜솔로 살고 있어요. 제 이름으로, 제 선택으로, 제 인생을요. 주말, 우리는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어요. 부산 항구가 보이는 그곳이었어요. 예전에 살던 옥탑방 근처였죠. 여기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네요. 도윤 씨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때는 모든 게 두려웠는데 지금은 감사해요. 아들이 모래를 만지며 놀았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했어요. 도윤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도윤 씨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웃었어요. 인생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누군가의 대신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두렵지만 용기를 내면 돼요. 그럼 언젠가는 이렇게 웃으며 걸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저처럼요.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아왔던 당신, 언제나 대신하며 살아온 당신. 이제는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시간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도 빛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